여러분은 혹시 대화가 끝난 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중요한 발표나 회의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문장 끝을 흐렸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단어를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우리 내면의 자존감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드물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자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이 우리에 대해 형성하는 첫인상의 약 38%가 목소리의 톤, 속도, 억양과 같은 청각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말하는 방식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탐구할 주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쓰는 말투의 핵심입니다. 이 말투들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배경소음처럼 우리 언어 습관에 녹아들어 있죠. 하지만 이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관계의 주도권을 빼앗고 결국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감옥의 실체를 통계와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말 잘하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낡은 습관의 사슬을 끊고 언어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 문제적 말투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 계량적 실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어떤 패턴이 보일까요? 언어학자들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구조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사회적 위치를 추측합니다. 특히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쿠셔너의 남발입니다. 쿠셔너란 본론을 말하기 전에 문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덧붙이는 군더더기 표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과 같은 말들입니다. 한 커뮤니케이션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평균적으로 10문장 중 4문장 이상에서 이러한 쿠셔너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안이 채택될 확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숫자는 명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쿠셔너는 겸손의 표현을 넘어 내 의견은 확신이 없으며 반박당해도 괜찮다는 무의식적 허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셈입니다. 또 다른 통계는 불필요한 사과의 빈도입니다. 누군가와 복도에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스쳐 지나가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질문을 하기 전에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라고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하루 동안 자신이 미안하다 또는 죄송하다 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하는지 기록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평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3.7배 더 많이 사과 표현을 사용했으며 그중 80% 이상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과를 통해 잠재적 갈등을 피하려는 방어기제이자 자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의 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통계는 문장의 종결 방식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명확한 서술문으로 끝맺지 못하고 인 것 같아요.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처럼 문장 끝을 흐리거나 위문형으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이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하나, 문장 구조 하나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의 무게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체감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통계들이 가진 의미를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통계들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을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와 비유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100% 농도의 원액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원액은 여러분의 아이디어, 의견, 그리고 요구사항 그 자체입니다.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라는 쿠셔너를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100% 원액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메시지의 농도는 80%로 희석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며 내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라며 문장 끝을 흐립니다. 원액의 농도는 다시 60%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틀릴 가능성도 높다고 스스로 가치를 절하하는 셈입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여러분은 곧바로 물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라며 한 발 물러섭니다. 이제 원액은 50% 미만으로 희석되어 거의 맹물에 가까워집니다. 원래 전달하려 했던 단단하고 명확한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언제든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흐릿한 제안만이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 대화마다 반복됩니다. 하루에 10번 이런 방식으로 소통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도를 매일 희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업체는 이러한 언어 습관이 미치는 영향을 신뢰도 계좌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신뢰도 계좌에 플러스 점수가 쌓이고 반대로 모호하고 위축된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마이너스 점수가 누적됩니다. 쿠셔너, 불필요한 사과, 모호한 문장 종결은 모두 신뢰도 계좌에서 잔고를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 인출이 반복되면 결국 계좌는 바닥을 드러내고 여러분은 조직 내에서 위견은 있지만 항상 확신이 없는 사람,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 으로 인식될 위험이 커집니다. 수치로 환산해볼까요? 만약 한 문장의 가치를 100점으로 본다면 이 프로젝트는 A 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는 100점짜리 문장입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A 안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는 50점짜리 문장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메시지의 가치를 절반으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계량적 실체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말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일까요? 이 현상 뒤에는 어떤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토록 자신을 낮추는 말투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 중 하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소속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무리지어 생활하며 생존 확률을 높여온 사회적 동물입니다. 무리로부터의 배척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원시적 공포는 현대사회에서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적 말투의 상당수는 바로 이 거절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쿠셔너를 사용하는 심리를 분석해보면 이는 예상 거절에 대한 사전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혹시 라고 말을 시작함으로써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나는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물었을 뿐 강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퇴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거절이 주는 심리적 타격을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안전장치는 대가가 따릅니다. 타격은 줄여주지만 동시에 내 의견의 힘과 가치 또한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불구화 전략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도전하기 전에 미리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아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심리입니다. 즉, 제 의견이 별로일 수도 있지만 이라고 미리 말해둠으로써 실제로 의견이 비판받았을 때 거봐 내가 별로일 거라고 했잖아 라며 자존심의 상처를 덜 입으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리적 왜곡은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누군가와 어깨를 스쳤을 때 상대방은 0.1초 만에 잊어버릴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과도한 걱정에 사로잡혀 죄송합니다. 를 외칩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착각이 불필요한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생존 본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은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거절에 대한 공포 외에도 우리의 말투를 왜곡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면 증후군입니다. 이는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닌 순전한 운 덕분이라고 믿으며 언젠가 자신의 무능함이 발각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1978년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와 수잔 임스가 처음 명명한 이 개념은 특히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외로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내적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마치 남의 것처럼 혹은
임시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닌데요. 와 같은 서두는 전형적인 가면 증후군의 언어적 발현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에 미리 면책 조항을 붙여 혹시라도 틀렸을 경우 받게 될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의견은 전문성이 떨어지니 비판적으로 들어야겠다는 선입견을 심어주어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던 상황, 즉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파괴적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실험으로 유명해진 이 개념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된 개인이 결국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의견이 여러 번 묵살당했거나 자신의 주장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경험이 누적되면 우리는 어차피 내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신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념은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와 같은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언어로 표출됩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나 신중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고 도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안정을 우선시하는 심리 상태의 반영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투는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왜곡된 신념, 체계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는 가면 증후군과 나는 할 수 없다 는 학습된 무기력이 합쳐져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의 불확실성과 자기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약점을 통해 사회 구조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위축된 언어는 단순히 개인의 자존감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누군가의 손실은 다른 누군가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고 머뭇거릴 때 그 머뭇거림이 만들어낸 권력의 진공 상태를 누군가는 재빠르게 파고들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즉, 여러분의 자기검열과 주저함은 타인에게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계획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며 소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모호한 발언은 즉각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구나 혹은 대안이 없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때 목소리가 크고 확신에 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계획은 완벽합니다. 이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그 사람의 의견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소극적인 문제 제기는 힘을 잃고 확신에 찬 주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을 얻는 수혜자는 바로 그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그는 반대 의견을 손쉽게 제압하고 자신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이익을 얻습니다. 반면 소극적인 발언자는 자신의 통찰력이 무시당하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구도는 비단 직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연인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미시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네가 괜찮으면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항상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한쪽이 다른 쪽의 욕구와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불균형한 권력관계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이란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주도권, 의사결정권, 영향력, 심리적 편안함 모두가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포기할 때 그 권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결국 자존감 낮은 말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러분 주변의 지배적인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불합리한 현상 그 자체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기존 질서를 유지하며 이득을 보는 이들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명백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낮추는 말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강력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축된 말투를 겸손이나 예의 혹은 배려라는 긍정적인 가치로 포장합니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조직의 화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칫 독단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나 인 것 같아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나의 주장이 결코 집단의 조화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애둘러 표현합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생존 전략입니다.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둥글둥글하고 모호한 말투는 잠재적인 갈등을 피하고 조직 내에서 안전하게 소속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의와
겸손은 우리의 소극적인 말투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투는 신중함이라는 가치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문장 끝을 흐리고 확신 없는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예의와 자신감 없는 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되 자신의 의견 또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회피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신중함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 애초에 책임질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예의, 겸손, 배려, 신중함이라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방패삼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공포라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면을 벗어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타인의 평가와 관계의 안정성이라는 감옥 안에서 안전하지만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투의 통계적 실체부터 그 뒤에 숨은 심리적 왜곡, 사회적 구조와 자기 정당화의 과정까지 4계층에 걸쳐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화술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낡은 언어 습관을 의식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과 대신 감사하기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이 정말로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상황인지 1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죄송합니다를 고맙습니다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문을 잡아주었을 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의에 조금 늦었을 때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는 여러분을 피해를 주는 존재에서 감사를 표하는 존재로 재정의하며 관계의 패러다임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둘째, 가정법 지우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메일이나 메시지에서 만약 물결표라면 물결표일 수도 있는데 물결표인 것 같아요 와 같은 추측과 가정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단정적인 서술문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쓰십시오. A 안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A 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쓰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건방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의견에 스스로 힘을 실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상대방에게도 여러분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의견 앞에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주어를 생략하거나 우리 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럼 명확하게 나를 주어로 내세우십시오. 이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성숙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언어는 생각의 반영이자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이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재설계하여 더 당당하고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본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품격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